프로이트의 종교관의 핵심은 그가 이제 종교를 하나의 허상으로 보았다. 종교를 허상으로 본 이유는 인간의 그 마음 속에 투사물이 하나님이라고 그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프로이트는 종교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는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그 유대교 신앙을 갖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왜 프로이트가 유대교 신앙을 갖지 않았냐? 자기 아버지를 상징하는 그런 유대교를 그는 싫어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런 적개심이나 부정적인 마음 내지 그가 주장했던 웨이디퍼스 컴플렉스에 의해서 아버지는 타도되고 부인되고 그리고 버려져야 할 대상으로 그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를 상징하는 하나의 그런 종교적 어떤 그런 대상인 유대교를 그건 배척한 거죠. 그러면 기독교는 왜 그가 또 싫어했냐? 그 당시 기독교가 유대교를 많이 핍박하고 유대교에 대한 굉장히 많은 학대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독교가 부당하고 또 좋지 않은 기독교로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전체에 대한 프로이드의 강한 편견과 저항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하나의 프로이드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 그는 종교가 외부 세계에 투사된 심리학이다 이렇게 말했던 점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통찰적 도움을 받게 되어진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하나의 투사적 산물로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를 찾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진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객관적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한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분을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믿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가운데 만들어진 그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성경의 하나님이 함께 짬뽕되어진, 섞여진 혼합주의 종교를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이 성숙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투사물로서의 하나님을 보느냐? 아버지, 어머니가 영향을 준 그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처럼 나한테 그렇게 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져야 되고 좋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내 부모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 하나님은 내 부모와 다르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가 버려진 사람이었지만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은 내 부모와 다르다. 그렇게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주님께 의탁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는 위대한 그런 지도자, 목동에서 위대한 왕으로 그 생애를 살 수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프로이트의 인간관은 우리가 한번 정리한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게 되어지면 그는 합리적 인간관을 말한 게 아니라 비합리적이다. 그죠? 사실 이건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간에게 굉장한 그 충격을 안겨준 그런 하나의 문제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무참한 살상을 할 수가 있냐?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무참한 그런 참 학살을 할 수가 있냐? 어떻게 독일이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까지 죽일 수가 있냐?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은 인간을 합리적으로 보았단 말이지. 그런데 프로이트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비합리적이다. 응?
더 나가서 인간은 결정론적 존재인데 그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인간은 성격 구성에 의해서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져야 할 존재의 운명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의 딸은 또 과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운명의 틀을 어떻게 그러면 깨뜨릴 수 있냐. 내가 내 인생의 운명, 그 구조, 성격을 알아야 그걸 내가 치료하고 그 틀을 깨고 내가 새로운 존재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더 나가서 또 인간은 이제 의식의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무의식의 존재로서 우리 안에 90% 혹은 뭐 95% 이상 인간의 무의식을 가득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그 무의식에 의해서 인간은 사라지는 맥락이 있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 인간의 그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의 이런 인간의 심리적 구조에 대하여 우리는 지형학적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에 대해서는 이제 24페이지 보게 되어지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하기를 그 무의식을 보게 되어지면 그 속에 무엇이 많이 들어있냐라고 말할 때 이제 제일 위에서 보게 되어지면 공포, 그리고 용납되지 않는 성적인 욕망, 그리고 파괴적인 충동, 비도덕적 충동, 비이성적 소망, 이기적 욕망, 수치스러운 기억들, 이런 것들이 다 내가 누구한테 말할 수 없거든요.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고 나를 평가절하하기 때문에 나의 그런 좋지 못한 모습은 그냥 내가 숨기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인간은 자기 안에 깊은 무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식은 사고와 인식이 의식인데, 그러면 의식과 그 무의식 사이에 바로 그것이 뭐냐? 전의식이란 말이죠. 그 전의식은 이제 그 속에 우리가 조금만 기억하면 기억해낼 수 있는, 묻혀 있는 그런 기억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저장되어 있는 기억인데 금방 기억나지 않지만 잠시 생각해 보면 다시 기억이 나는 그런 기억이 바로 전의식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의식도 있잖아요. 의식도 자꾸 무의식으로 회귀되어지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인간은 어찌하든지 간에 생각을 이렇게 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다 무의식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인간의 게으르다라고 말할 때 인간의 게으름은 대체적으로 행동적 게으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 게으름을 말하고 있는데 그 인지적 게으름은 의식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인간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무의식이 끄는 대로 그냥 하나의 동물적, 기계적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가 이야기하는 그럼 정신분석 치료의 목표는 무엇이냐? 이렇게 인간이 자꾸 무의식으로 회귀되어지고 무엇인가 그 무의식 가운데 많은 걸 저장해서 인간이 퇴행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어떻게 치료해서 그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성숙한 삶으로 인간이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이 말이죠 서로 사랑을 합니다. 성숙한 남자와 성숙한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고 너무 좋아서 서로 결혼했으니까 앞으로 매일매일 더 행복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람이 사랑해서 함께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그 다음부터 매일매일 서로 싸웁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집에 와서 자기 남편과 아내에게는 이상하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하는 말은 아주 퇴행되어서
어린아이같이 네가 다 알아서 나를 사랑해주고 알아서 이해해주고 알아서 나를 이렇게 다 도와줘야 할 것만 같은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아주 어린아이 같은 퇴행된 모습으로 그렇게 배우자를 대하는 거예요. 마치 말이죠. 젖먹이가 그냥 우유만 빨고 뒹굴뒹굴하고 똥 오줌을 다 싸대면 그냥 엄마가 알아서 다 이렇게 치워주는 것처럼 나는 그냥 사랑하는 당신만 믿고 집안에서 뒹굴뒹굴하면 네가 알아서 다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이런 무의식의 어떤 퇴행적 욕구를 인간이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배우자가 둘이 살면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해지겠습니까?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인생의 삶의 모습, 그것을 깨우쳐 주는 거죠. 네가 정말로 행복하냐? 행복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런 너의 모습은 무엇이의 모습이 아니냐? 이것은 어린아이로 자꾸 네가 회귀되어지고 행복을 자꾸 네가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의존해서 네가 행복을 살려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적 모습이니까 이것은 네가 바꾸어야 한다. 네가 행복을 원하면 의식, 성숙한 의식으로 네가 결정하고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무의식을 의식화 해주는 이런 맥락의 그 치료와 훈련을 해 나가는 겁니다. 바로 그때 그 사람이 점점점 성숙해지고 점점 더 이렇게 삶이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강의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신혼 초에 말이죠. 이렇게 우리 같이 이제 이불을 펴고 그 당시는 뭐 이렇게 침대가 없었으니까 이불을 펴고 이제 자리에 딱 누웠어요. 자리에 딱 누웠는데 눕는 순간에 벽에 이제 전등을 꺼야 되는데 나도 일어나서 끄기 싫고 내 아내도 일어나서 끄기 싫어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안에 끄고 와 하고 내가 툭툭 쳤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도 보고 당신이 꺼 그러는 거지. 그 내가 아니 이 사람이 저거 당신이 꺼야지. 집안일은 당신 책임이잖아. 그러면 이런 몸만 자꾸 반만 일으켜서 형광등 그 스위치를 탁 끄면 스위치가 딱 꺼지는 건데 그것조차 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건데 나중에는 가위바위보 하고 진 사람이 끄기 뭐 온갖 방법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위바위보라고 하자고 한 건 조금 나은 거예요. 그래도 자 이렇게 참 정말 너무 유치하고 너무 치사한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무의식 모든 걸 다 계산하고 생각하고 내가 사랑받고 있는지 저 인간이 나를 사랑하는지 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무의식을 의식화시키는 거 바로 그것이 이제 치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그 당시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인 제가 어디 가서 그런 행동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집에 와서는 치사하게 마누라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제일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의지하고 내가 더 기대고 내 본능, 그 무의식의 본능이 다 적나라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숙한 삶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더 잘할 수 있어야 그것이 성숙한 사람인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학대하고 먼 곳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것은 위장된 인격이잖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가면적인 인격, 위장된 인격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인격, 진정한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무의식이 의식화되어지는 치료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격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이제 28쪽에 보게 되어지면 원초화, 그렇죠? 원초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초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원초화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28페이지 보게 되어지면 본능적인 욕구 충동이 바로 원초화란 말입니다. 이 원초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욕, 공경욕이란 말이죠. 이 성욕, 이 성욕,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은 섹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쾌락 추구의 리비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오해가 없어야 사람들이 또 프로이드가 이 성욕에 미친 그런 이상한 인간이다. 어떤 사람은 이런 또 편견을 갖고 있더라고요. 쾌락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그 충동적인 욕망, 그것이 바로 이제 리비도적 성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니까 내게 이익이 되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간을 가장 기본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은 공경욕이 있어요. 인간의 그 공경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상대방을 파괴하고 싶은 그런 욕망인 거예요. 원래 인간은 그 안에 부정적인 성향이 많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인간을 생각해 보면 인간은 원래 타락되어진 존재니까 인간이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죄성은 인간의 이기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남이 잘 되는 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아담과 이브의 최초의 자녀였던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의 재물을 하나님이 연락하는 걸 보고 자기의 재물이 연락되지 아니하니까 그 속에 분노와 그 열등감 때문에 동생을 미워해서 동생을 죽인 그 유명한 사건을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공격성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공격성을 우리가 좀 풀어줘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억압하면 안 되는 거지. 가끔은 말이죠. 우리가 공부 많이 했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그러면 좀 놀게도 해줘야 되고 좀 이렇게 쉬게도 해줘야 되고 또 게임도 좀 하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을 그냥 잡아가지고 열심히 공부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이 좀 좋았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또 학기를 위해서 또 열심히 공부해라 하고 잡아 족친단 말이죠. 그럼 그 애가 나중에 소화를 해낼 수가 없어요. 적절하게 기운을 빼야 되거든요. 쉬게 하고 또 자기 부정을 좀 표현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힘을 내서 자기를 또 찾아가는 이런 과정을 잘 겪어 나가도록 이끌어 줄 필요가 있다. 자, 이 원초는 기본적으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가장 근본적인 그런 욕구가 있고 이 쾌락 추구는 식욕, 성욕, 공경욕, 수면욕 이런 욕구로 표현되어진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뭐 또 더 나가서 인간이 여러분 갑질하고자 합니다. 갑질하고자 하는 것도 인간은 당연한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 인간의 욕망과 욕구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 자, 여러분 그 페이지 290쪽을 보게 되어지면 29쪽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그림이 있잖아요. 자,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내면에 욕구가 있습니다. 이 원초와 쾌락 추구의 이런 욕망은 말이죠. 나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만약 한다면 이는 과대망상인 거죠.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 욕망을 가질 수 있지. 그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쾌락 추구의 1차적인 욕구, 바로 이 원초와는 현실과 상관이 없이 그냥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그런 과대망상적 환상적 욕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말이죠. 태어나서 온 우주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믿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아이의 욕구를 순진한
그런 과대망상, 환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느끼는 본능적 욕구니까. 근데 그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이제 자꾸만 좌절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고, 우주 만물은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 아이가 성숙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아가 있습니다. 이고라고 하죠. 이 이고는 1.5세부터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1.5세의 이고가 원초화와 조율을 하는 거예요. 원초화가 거대 망상적인 욕구를 가지고 계속 이 자아에게 다 충족해달라고 요구할 때, 자아는 현실 감각을 가지고 계속 이것을 다루어 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아는 말이죠. 자아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라고 말을 할 때, 이 자아는 말이죠. 일종의 이제 2차 사고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현실에 이 납득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1차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원욕, 이드의 그 욕구를 우리가 잘 조율해 나가는 그 힘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31쪽 보게 되어지면 자아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본능적 욕동의 조절 및 규제 기능입니다. 원초와 혹은 외부 현실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아름다운 여성을 본 남성이 그 여자와 지금 당장 사귀고 성적 관계를 갖고 싶다. 그 욕구 충동이 있어요. 자, 그것을 이고가 그래서는 안 된다. 네가 프로포즈를 하고, 그 다음에 사귀고, 그 여자의 동의를 얻고,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네가 원하는 욕구를 이룰 수가 있다 하고 납득시키고 설득해 가는 것입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둘째, 판단 기능으로 2차 사고 과정이 점점 발달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자기 중심적인 만족만 추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남들이 어떻게 내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나를 평가할 것인가, 그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행동의 결과 예측을 추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삶의 과정을 컨트롤 해가는,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이고의 능력과 기능이 발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현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기능으로서 내부 세계나 외부 현실 사이를 연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밑에 그림 보게 되어지면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내면의 욕구가 있습니다. 자, 이런 원초적 욕구에 대해서 자아는 현실 원리를 가지고, 그렇지만 너는 대통령이 아니지 않냐.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면 너는 이제 어떤 학문적 노력 내지 너의 인격적인 성장, 너의 어떤 이런 많은 과정을 통해서 네가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하고 내가 내 자신에게 납득을 시켜 나간단 말이죠. 자, 그러면 초자는 또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초자는 두 개의 하위 체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33쪽에 두 번째 단락을 보게 되어지면 그 두 개의 하위 체계는 양심과 자아 이상이죠. 양심은 말이죠. 일종의 감독기관입니다. 선과 악의 기능을 알려주는 감독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아 이상은 무엇이냐? 내가 생각하기에 이상적인 모델을 자꾸 바라보고 내가 그런 모델처럼 나를 발달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하나의 기능을 또 초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성장 과정을 통해서 부정적인 보상은 양심을, 긍정적인 보상은 자아 이상을 발달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 이상적인 모델을 따라서 성장해 가는데 내가 잘못했어. 양심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잘했어. 그러면 내가 내 안에서 충족된, 내가 지금 참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아 이상을 내가 이제 내 마음 가운데 형성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식을 향하여 너무나 많은 기대가 있어서 그 과한 기대를 자식에게 쏟아 부으니까 그 자식이 과하게 초자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이루지 못했을 때 너무 과한 양심의 그 부담 때문에 너무 많은 죄책감, 너무나 많은 고통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초자의 그 무게를 결국은 견디지 못해서 심한 내적 분열과 갈등이 일게 되어진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프로이트가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런 갈등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버지에 대한 갈등, 초자, 부모가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이 초자가 이제 언제 만들어지느냐라고 말할 때 한 5세, 6세 어간에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 만들어지는 이 양심, 이 자아 이상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잘 형성되어지면 이 삼각관계의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어지는데 만약 그러지 못하게 되어지면 삼각관계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 웨디퍼스 컴플렉스에 빠지거나 일렉트라 컴플렉스에 빠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 이런 맥락은 나중에 다시 4강에 가서 프로이트의 이제 이 자아 발달 단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프로이트에 대한 여러 가지 주요한 인간관 내지 이런 여러 심리 구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이제 주요 기법은 말이죠. 프로이트의 가장 핵심적인 이 상담 기술은 자아 연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제 제가 그래서 오늘 과제로 자아 연상하는 법을 과제로 내드렸는데, 이 과제를 또 얼마나 또 잘해내냐, 나중에 과제 횟수를 또 다 체크를 해서 우리 평가 점수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숙제를 얼마나 충실하게 잘했는가에 따라서 점수의 차이는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유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를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를 이렇게 탁 자유롭게 나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이든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내가 나를 내던져 보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녹음도 이제 해보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내가 녹음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말이죠. 녹음을 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또 다 말 안 합니다. 프로이드는 그 꿈의 분석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 사람은 꿈 속에서도 자기를 검열한다. 그렇게 말해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내가 꿈을 꾸는데 꿈 속에서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이러면 안 돼. 이렇게 꿈 속에서도 내가 나를 검열하는 그런 기능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만큼 인간이 자기를 통제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람이 자기를 참 억압하며 살겠습니까? 근데 인간이 억압을 또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이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억압도 하고 억제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알고 해야 되지. 알고. 내가 알고 해야 되는데 모르고 할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모르는 사람은 자기를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식해요.
근데 아는 사람은 겸손한 거죠. 왜?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이게 파생물을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악의 흐름과 존재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지게 되고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인간의 성숙함은 사실 큰 차이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요 기법은 자유현상, 그리고 저항, 그리고 전의, 그리고 이제 해석,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뭐 통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치료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1장을 가장 기본적으로 강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